옛날 옛적 고성의 어느 마을, 황씨성을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두뇌 회전력으로 일개상인에서 시작해 어느덧 고성 땅 절반을 사들인 부자 중의 부자였지요. 오죽하면 황 노인의 땅을 밟지 않고선 고성 땅을 지날 수 없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으니 황 노인은 근심이나 걱정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크나큰 걱정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그의 외아들 현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황 노인의 아들 현성이는 어릴 적부터 마음씨가 남달리 여렸습니다. 으앙, 아버지. 아이고, 우리 현성이 무슨 일이냐? 저기 밖에 버려진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현성아, 저 녀석을 집에 들이면 내 밥을 나눠줘야 하고 또 내 이불도 저놈에게 줘야 한다. 그럼 불편해서 어찌 살겠느냐? 저는 상관없어요. 제 걸 나눠서 강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래요. 계산이 빠르고 이윤을 따지는 황 노인과 달리 아들 현성이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남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현성이를 보며 황 노인은 자신이 죽고 난 뒤 그런 아들이 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 것이었지요. 설상가상 그의 몸이 점점 예전 같지가 않으니 황 노인은 결국 아들 현성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현성아, 이 애비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내게 핏줄이라곤 너 하나뿐이니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줘야겠지만 이 애비는 마음이 놓이질 않는구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성이가 놀라 묻자 황 노인은 웬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100전이다. 이 돈을 줄 테니 이걸 2배로 불려오거라.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써도 좋다. 2배라니요. 아버지, 저는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아들의 자신감 없는 표정에 황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한다면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진 절대 집에 돌아오지 말 거라. 그러곤 돈 보따리 하나만 들려준 채 현성이를 집 밖으로 내보냈지요. 아들아, 부디 내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갑작스레 집에서 내쫓긴 현성이는 큰 부담을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도 참. 갑자기 이 큰 돈을 2배로 불려오라니. 일평생 돈을 버는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건만 당장 돈을 2배씩이나 불려야 하다니. 현성이는 어찌할지를 모른 채 무거운 마음으로 무작정 길을 걸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발이 닿는 대로 나아가던 현성이는 우연히 어느 저잣거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지요. 엿가락 사세요. 달콤한 엿가락이요. 오늘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입니다. 둘러보세요. 현성이는 시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어떤 물건을 사야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생선이 참 좋아 보이는데. 더 신선한 걸 건너 마을에 가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겠지. 하지만 가는 길에 상하기라도 하면 그러면 이 돈도 물거품이 될 거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던 현성이는 빛나는 장신구들이 깔린 가게를 보곤 생각했습니다. 저런 옥비녀는 귀한 물건이니 부잣집 부녀자들이 눈독을 들일 거야. 이걸 갖다 팔면 분명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테지. 아니야. 옥비녀 같은 건 아무나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장신구라곤 알지도 못하는데 괜한 걸 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지도 몰라. 그렇게 한참이나 고민을 하며 장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져버렸습니다. 활기로 가득했던 시장은 서서히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현성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요. 이에 초조해진 현성이는 뭐라도 사고자 급히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세요.
들릴 듯 말 듯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둘러보니 소리는 다름 아닌 그의 발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개를 숙여보자 그곳에는 웬 노인이 바닥에 꿇어앉아 낡은 옷을 팔고 있었지요. 옷 사세요. 옷 좀 사주세요. 이걸 팔아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노인은 어설픈 솜씨로 꿰매어진 볼품없는 옷가지를 늘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노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해진 현성이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만한 걸 어찌 다 파시려 그런답니까? 어디세요? 일단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릴 테니 내일 파시지요. 하지만 노인은 같은 말만 반복했지요. 안 됩니다. 안 돼. 이걸 다 팔기 전까진 못 갑니다. 그래야 얼른 빚을 갚고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현성이는 자세히는 몰라도 노인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쯤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현성이는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 옷을 사겠습니다. 다 해서 얼마랍니까? 옷 한 벌에 1전이니 다 해서 100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전이라니 현성이는 주머니에 담긴 100전과 함께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2배로 불리기 전까지 집에 돌아올 생각은 말 거라. 현성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은 돈을 모두 써버리고선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성이의 눈에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긴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깡마른 모습과 차갑게 얼어붙은 주름진 손, 그리고 무얼 보는지 모르겠는 초점 없는 눈까지. 노인의 모습을 본 현성이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지요. 어르신, 이 옷들을 제게 주시지요. 제가 모두 사겠습니다. 이 옷을 다 말입니까? 예, 이걸 팔아야만 아드님을 보러 갈 수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 어서 제게 주세요. 그러곤 노인의 품 안에 돈주머니를 넣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에 넣어 두었으니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서 아드님을 보러 가세요. 어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인은 얼떨떨해하는 것도 잠시 수차례 고개를 숙이고선 이내 장을 떠나갔지요. 노인에게서 100벌의 옷을 산 현성이는 이것들을 팔아보고자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엉성하고 볼품없는 것들이었기에 옷을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돈 한 푼 없이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추운 밤에는 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고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성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그 노인분은 아들을 만나셨겠지. 부디 그리운 얼굴을 마주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구나. 그런 현성의 선행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한 짐 짊어진 옷들을 자신보다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지요.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년에게 옷을 건네주는가 하면 창호지문에 구멍이 뚫린 집을 보면 옷으로 문을 메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했으니 그의 옷들은 빠르게 사라져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현성이의 100벌의 옷 중 단 한 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제야 그는 현실이 조금씩 와 닿기 시작했지요. 이 옷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게 될 거야. 심지어 날이 추워져 더 이상 길바닥에서 잘 수도 없을 테고. 어떻게든 이 마지막 옷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할 텐데. 현성이는 남은 옷 한 벌을 손에 들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새 해가 저물고 말았지요. 현성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냇가 옆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여기서라도 잠시 눈을 붙여야겠구나. 그렇게 막 잠들려던 찰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귀를 깨웠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빨래를 하는 거지? 현성이는 의아한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냇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웬 여인이 달빛에 기대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운 물살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었지요.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현성이가 다가가 묻자 여인은 흠칫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옷인데 제가 직접 빨아야지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찌 이 늦은 시간에 빨래를 하고 계시는지요? 형편이 형편인지라 옷 한 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더러워져 이렇게 밤에라도 급히 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인은 하얀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이 빨고 있는 옷은 어두운 밤에도 단번에 보일 만큼 낡고 해져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요. 이를 본 현성이는 여인에게 심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에 현성이는 고민 끝에 품에 남은 마지막 옷을 꺼내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으시지요. 예. 이것이 무엇이랍니까? 옷 한 벌로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나시려 그러십니까? 이걸 드릴 터이니 어서 입으시지요. 그러면 한밤중에 빨래하러 나올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기하다는 눈길로 현성이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숙이며 옷을 받아들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옷을 입으니 현성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꽉 찬 기분이 들었지요. 별것 아닙니다. 날이 늦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현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요. 저기, 밤이 늦었는데 어디서 주무신답니까? 이리저리 떠도는 몸이라 늘 그렇듯 나무 밑에서 밤을 보낼 생각입니다. 현성이의 말을 들은 여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와주신 분을 이렇게 추운 밤에 내버려 두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여인이 볼을 붉히며 말하니 현성이는 그녀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여인을 따라 한참을 가자 작은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현성이를 집 안으로 안내했지요. 방에서 잠시 기다리시지요. 금방 상을 차려오겠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여인이 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드릴 게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곤 상을 내려놓는데 현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내온 밥상은 부잣집 출신인 현성이조차 본 적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의아하던 것도 잠시, 며칠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던 현성이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인이 차려준 음식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현성이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금세 상 위의 음식을 다 비웠지요. 따뜻한 음식이 배를 채워주자 그의 피곤한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현성이는 나지막이 감사 인사를 남기고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현성이는 따사로운 햇빛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든 줄도 몰랐던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내가 언제 잠이 들었지?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셨군요. 밤새 푹 쉬셨습니까? 시장하실 텐데 어서 식사를 하시지요. 여인은 이제 막 준비했다는 듯 상을 내밀었지만 현성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은커녕 웬 수상한 괴짝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무엇을 먹으란 말씀이신지.
현성이가 의아해하며 묻자 여인은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괴짝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손님께 밥을 내어드리거라.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괴짝을 왜 두드리시는 건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순간 괴짝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연달아 튀어나왔지요. 10명이 넘게 나타난 여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니 그의 앞에 고기와 밥, 신선한 과일들이 가득한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말했지요. 나리, 어서 드시지요. 그러고는 다시 하나둘씩 괴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괴짝 문을 닫아버렸지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현성이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요. 이 괴짝은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모두 이루어주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괴짝을 두드리고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고기든 밥이든 심지어 돈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지요. 현성이는 여인의 말을 듣고선 커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걸 제게 보여주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손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리 보내드리려니 제 마음에 걸리더군요. 이 괴짝만 있으면 평생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손님께 드리고자 하니 부디 잘 사용해 주시지요. 하지만 이런 귀한 물건을 어찌... 그러자 여인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괴짝은 하루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두드리고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닫아야 하지요. 그리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현성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귀한 옷을 얻었습니다. 손님의 앞길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그 말을 끝으로 순식간에 여인과 그녀의 집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성이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가 있던 자리는 텅 빈 벌판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오로지 신비한 괴짝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성이는 그렇게 괴짝 하나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눈앞에 뭐든지 들어준다는 신기한 괴짝이 놓여 있었지만 그 엄청난 힘을 섣불리 사용하기 두려웠던 현성이는 우선 괴짝을 손에 든 채 무작정 길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현성이는 웬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간 밥 한 끼, 물 한 모금조차 먹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곳에 놓인 현성이는 결국 괴짝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는 바위 위에 괴짝을 올려놓곤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다오. 그러자 괴짝 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환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봤던 아름다운 여인들이 하나둘씩 괴짝에서 나왔지요. 그녀들의 손에는 새하얀 말의 곱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리, 어서 타시지요. 이 마리나리를 집으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현성이가 말 위에 올라타자 여인들은 괴짝 안으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에 뚜껑을 덮으니 말은 순식간에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백마는 바람을 가르며 한 달 거리를 단 하루 만에 내달려 현성이를 고향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그는 괴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현성이가 대문을 열자 황노인은 버선발로 뛰쳐나와 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반가움에 가득 찬 얼굴로 아들을 맞이한 황노인은 현성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황노인의 눈길은 곧 현성이의 허름한 차림새로 옮겨갔지요. 그는 아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 백전은 어찌 되었느냐?
분명 그 돈을 2배로 불리기 전까진 돌아오지 말라 하였는데 설마 그 큰 돈을 모두 잃었단 말이더냐. 그러자 현성이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놈이 벙어리가 되어 왔나. 이놈아, 속 터져 죽겠다.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거라. 황 노인이 가슴을 퍽퍽 치며 하소연하자 현성이는 빙그레 웃으며 품고 있던 괴짝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곤 괴짝을 두드렸지요.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라. 현성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괴짝에서 환한 빛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선 아리따운 여인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니 저마다 빗자루를 들고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뿐 아니라 여인들은 웬만한 사내들도 하기 힘든 무너진 돌담 보수까지 손쉽게 해냈지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친 후 여인들은 다시 괴짝 안으로 차례차례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황 노인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아버지, 주신 돈을 2배로 불려오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 하셨지요. 이 괴짝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배랍니다. 백전, 황금 100냥보다도 귀할 것입니다. 현성이의 말을 들은 황 노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곤 환한 표정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참으로 대단한 것을 구해왔구나. 내가 최고다. 껄껄. 그날 이후 현성이는 신비한 괴짝을 이용해 집안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성에서 가장 부유한 황 노인의 집에 무엇이든 갖게 해주는 괴짝까지 생겼으니 그들은 임금님도 부럽지 않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되었지요. 황 노인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라 내보냈더니 스스로 살 길까지 찾아 돌아왔구나.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겠어. 그러던 어느 날 현성이의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다름 아닌 고을의 원님이 있었지요. 아이고, 사또께서 이곳엔 어인 일로. 사또는 문을 열기가 무섭게 눈을 번뜩이며 이곳저곳을 살폈지요. 내 듣자하니 이 집에 아주 진귀한 보배가 있다 하던데. 그 무엇이냐, 소원을 들어주는 물건이라 했던가. 아무래도 사또는 신비한 괴짝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분명했지요. 아, 맞습니다. 제 아들의 괴짝을 말씀하시는 모양이로군요. 그래. 바로 그 괴짝. 내 한번 볼 수 있겠는가? 황 노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불렀지요. 잠시 후 현성이는 괴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또에게 괴짝을 내보였지요. 이것이 바로 그 괴짝입니다. 현성이의 말에 사또는 괴짝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 허름한 외관에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귀한 보물이라 하더니 막상 보니 참으로 볼품없군 그래. 혹시 나를 속이려 엉뚱한 물건을 가져온 건 아니겠지? 예, 그럴 리가요? 제가 어찌 감히 사또님을 속이겠습니까? 못 믿으시겠다면 이 괴짝의 진귀함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현성이는 자신 있게 괴짝을 두드렸습니다. 원님께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거라. 잠시 후 괴짝의 신비로운 힘을 직접 보게 된 사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과연 소문대로구나. 대체 이 귀한 것을 어디서 구한 게인가? 현성이는 여인을 도와주었던 이야기부터 괴짝을 얻게 된 과정까지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사또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더니 이내 눈을 번들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걸 내게 좀 빌려줄 수 있겠는가? 예. 빌려달라니요. 다른 게 아니라 얼마 전 임금님께서 내게 농지 개간을 명하셨다네.
개간을 하려면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할 텐데 이 괴짝의 힘을 빌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이지. 그러자 현성이는 괴짝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 송구하지만 이 괴짝은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입니다. 빌려드리긴 어렵겠습니다. 그래. 이게 귀한 물건임은 나도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내가 어디나 좋자고 그러나. 임금님의 명을 행하려면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해야 할 텐데 자네도 알다시피 얼마 후면 추수철이 아닌가. 안 그래도 바쁜 시기에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면 추수는 누가 하겠는가. 이 괴짝만 있으면 백성들 모두 고생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터.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일세. 다시 한번 생각해주게. 현성이는 사또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괴짝을 빌려주었다가 혹시라도 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사또의 말대로 이걸 쓰면 백성들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현성이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큰 마음을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의 말씀이 맞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빌려드리는 것이 옳겠지요. 여기 있습니다. 괴짝을 가져가십시오. 역시 나라를 생각하는 훌륭한 인물이었구먼. 좋네. 좋아. 그렇다면 내 잘 쓰고 한 달 후에 돌려주도록 함세. 자네 덕분에 일을 쉽게 해결하게 되었어. 고맙네. 정말. 그렇게 사또는 괴짝을 손에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성이의 괴짝을 백성들을 위해 쓰겠다는 사또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임금님이 농지 개간을 명했다는 이야기조차 모두 꾸며낸 것이었지요. 그는 괴짝을 오로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께 뇌물로 바칠 귀한 보물을 내놓거라. 그러자 괴짝이 열리더니 그 속에서 번쩍번쩍한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이제 이런 똥고울을 벗어나 큰 물에서 놀아보는 거야.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사또는 매일같이 괴짝을 두드리며 자신의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현성이는 한 달이 지나자 약속대로 사또를 찾아갔지요. 사또, 마을 사람들이 징집되지 않았다 들었습니다. 그 덕에 사람들이 추수를 무사히 마쳤다 하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 다 자네와 내 덕에 그리 된 것이지. 예, 그래서 말인데 이제 약속한 날짜가 되었으니 제 괴짝을 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지요. 괴짝을 돌려달라. 자네가 분명히 이 괴짝을 나라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내게 바치지 않았는가? 예.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한 달만 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었으니 어서 돌려주십시오. 현성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치자 사또는 태연히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이놈. 감히 나라의 보물을 가져가겠다고. 이런 천하의 역적놈을 그냥 둘 수는 없지. 뭐들 하느냐. 당장 이놈을 끌어내 혼쭐을 내주어라. 예, 사또. 그렇게 현성이는 거칠게 끌려가 졸지에 곤장을 맞게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사또가 괴짝을 차지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또는 괴짝을 사용해 수많은 고관대작들에게 뇌물을 바쳤지요.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더욱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얼굴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기다려라. 내가 곧 한양으로 갈 테니. 그러던 어느 날 사또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간 사또에게 뇌물을 받아 챙긴 수많은 관리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러 사또의 집에 찾아왔지요. 오늘 잔치만 잘 대접한다면 그가 한 자리를 거하게 차지하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이에 사또는 손님들을 만족시키고자 괴짝의 힘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손님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성대한 진수성찬을 차려오거라. 그 짝에선 아리따운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 눈 깜짝할 새에 향기로운 술과 진귀한 음식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생일 잔치에 참석한 고관 대작들은 그 화려한 상차림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허, 우리 사또께서 이리도 대단한 솜씨를 가지고 계셨단 말입니까? 이번에 한양에 올라오시면 우리 집 잔치도 좀 맡아주셔야겠소? 아이고, 불러만 주신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껄껄껄. 그렇게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사또는 손님들을 모두 만족시킨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지요. 아이고, 변사또, 잘 계셨는가? 아이고, 박정승님. 누추한 곳에 어찌 몸소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그는 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중의 권세가 박정승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윗선이 드디어 나타났으니 사또는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를 맞이했지요. 허, 이곳 잔치가 대단하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내 직접 와보지 않을 수가 없었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사또는 재빨리 하인들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어서 박정승님께 드릴 거한 상을 차려오거라. 사또는 박정승을 상석에 모시고는 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여인들은 상을 내오지 않았지요. 도대체 음식은 언제 나오는 게가? 박정승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사또는 급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얼른 상을 마련해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사또는 방을 옮겨 급히 괴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괴짝의 문이 닫혀 있었으니 아무래도 사또의 명을 마친 여인들이 괴짝 안으로 들어가 버린 듯 했지요. 이에 사또가 괴짝을 두드리려 하는데 순간 그의 머릿속에 지난날 현성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괴짝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만 쓰셔야 합니다. 사또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괴짝을 두드렸습니다. 에이, 지금 그게 중요할 소냐? 박정승님이 굶고 계시는 게 더 중요하지. 어서 나와 진수성찬을 차리거라. 그러자 괴짝이 열리더니 눈부신 빛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리따운 여인들이 아닌 덩치 큰 사내들이 나왔지요. 이게 뭐야? 사또가 놀라며 사내들을 바라보는 사이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누가 나오든지 다 상관없다. 그냥 요리만 잘해서 상을 내어오거라. 잠시 후 괴짝에서 나온 사내들은 여인들이 만든 것보다도 더욱 큰 상을 들고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승님 상이라고 더 크게 준비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오, 우리 상에도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했는데 오죽하겠소이까. 사람들 모두 감탄하니 사또는 으스대며 말했지요. 그래, 상을 어서 박정승님 앞에 놓아두거라. 사또가 명하자 사내들은 고개를 숙이며 박정승의 앞에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허, 그럼 어디 한번 맛을 볼까? 어잉. 그런데 그 순간 박정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 위에는 진귀한 음식 대신 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오물이 잔뜩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박정승은 들고 있던 수저를 세게 집어던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이놈이. 나를 놀려도 유분수지. 내게 일이 대하고도 내가 무사할 성시푸냐. 내 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박정승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이고. 그것이 아니옵니다.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잠시 후 박정승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사또는 화를 사기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상을 내어온 괴짝 속 사내들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이 썩어 들어갈 놈들아. 어찌하여 이딴 음식을 내왔단 말이더냐.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거라. 그런데 사또의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사내들의 모습이 야차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몽둥이를 꺼내 휘두르기 시작했지요. 내 놈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 그들의 천둥 같은 목소리는 방 안에 메아리쳤고 다른 관리들은 깜짝 놀라 황급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보게, 내 먼저 가세. 그러나 사내들은 도망치는 관리들의 목덜미를 붙잡아 마구 매질하기 시작했지요. 으아, 한바탕 난리통에 현성이는 사또의 생일잔치가 난장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또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곳에 도착하니 과연 집안의 모든 세간 살림은 부서져 있었고 관리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아수라장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으아, 살려줘. 놀란 현성이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잔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차 같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나오고 있는 괴짝이었지요. 현성이가 급히 괴짝 문을 닫으려는데 무슨 일인지 아무리 힘을 주어도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었지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아무래도 사또가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게 분명해. 그래서 벌을 받게 된 것인데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사또는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를 곤죽으로 만들어 버렸었잖아. 그런 못된 짓을 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지. 그런 마음에 현성이는 괴짝에서 서서히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곤 조용히 돌아서려는데 그의 눈앞에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집과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까지 들려오니 그는 떠나려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을까?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은 이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래, 이렇게 그냥 두고 떠날 수는 없어. 내가 빌려준 괴짝이 이런 일을 불러왔으니 이 혼란을 수습하는 건 나의 몫이야. 그러더니 현성이는 괴짝을 다시 집어들고선 바닥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괴짝이 산산조각 나자 그 속에서 옛날 옛적 고성의 어느 마을, 황씨성을 가진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두뇌 회전력으로 일개상인에서 시작해 어느덧 고성 땅 절반을 사들인 부자 중의 부자였지요. 오죽하면 황 노인의 땅을 밟지 않고선 고성 땅을 지날 수 없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으니 황 노인은 근심이나 걱정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크나큰 걱정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그의 외아들 현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황 노인의 아들 현성이는 어릴 적부터 마음씨가 남달리 여렸습니다. 으앙, 아버지. 아이고, 우리 현성이 무슨 일이냐? 저기 밖에 버려진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키우면 안 될까요? 현성아, 저 녀석을 집에 들이면 내 밥을 나눠줘야 하고 또 내 이불도 저놈에게 줘야 한다. 그럼 불편해서 어찌 살겠느냐? 저는 상관없어요. 제 걸 나눠서 강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래요. 계산이 빠르고 이윤을 따지는 황 노인과 달리 아들 현성이는 세상 물정을 모르고 남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현성이를 보며 황 노인은 자신이 죽고 난 뒤 그런 아들이 홀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 것이었지요. 설상가상 그의 몸이 점점 예전 같지가 않으니 황 노인은 결국 아들 현성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현성아, 이 애비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내게 핏줄이라곤 너 하나뿐이니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줘야겠지만 이 애비는 마음이 놓이질 않는구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성이가 놀라 묻자
황 노인은 웬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100전이다. 이 돈을 줄 테니 이걸 2배로 불려오거라.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써도 좋다. 2배라니요. 아버지, 저는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아들의 자신감 없는 표정에 황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한다면 너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진 절대 집에 돌아오지 말 거라. 그러곤 돈 보따리 하나만 들려준 채 현성이를 집 밖으로 내보냈지요. 아들아, 부디 내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갑작스레 집에서 내쫓긴 현성이는 큰 부담을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도 참. 갑자기 이 큰 돈을 2배로 불려오라니. 일평생 돈을 버는 일이라곤 해본 적이 없건만 당장 돈을 2배씩이나 불려야 하다니. 현성이는 어찌할지를 모른 채 무거운 마음으로 무작정 길을 걸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발이 닿는 대로 나아가던 현성이는 우연히 어느 저잣거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지요. 엿가락 사세요. 달콤한 엿가락이요. 오늘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입니다. 둘러보세요. 현성이는 시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어떤 물건을 사야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생선이 참 좋아 보이는데. 더 신선한 걸 건너 마을에 가서 팔면 비싸게 팔 수 있겠지. 하지만 가는 길에 상하기라도 하면 그러면 이 돈도 물거품이 될 거고. 다시 주변을 둘러보던 현성이는 빛나는 장신구들이 깔린 가게를 보곤 생각했습니다. 저런 옥비녀는 귀한 물건이니 부잣집 부녀자들이 눈독을 들일 거야. 이걸 갖다 팔면 분명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테지. 아니야. 옥비녀 같은 건 아무나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장신구라곤 알지도 못하는데 괜한 걸 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지도 몰라. 그렇게 한참이나 고민을 하며 장을 둘러보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져버렸습니다. 활기로 가득했던 시장은 서서히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현성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요. 이에 초조해진 현성이는 뭐라도 사고자 급히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세요. 들릴 듯 말 듯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둘러보니 소리는 다름 아닌 그의 발밑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개를 숙여보자 그곳에는 웬 노인이 바닥에 꿇어앉아 낡은 옷을 팔고 있었지요. 옷 사세요. 옷 좀 사주세요. 이걸 팔아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노인은 어설픈 솜씨로 꿰매어진 볼품없는 옷가지를 늘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노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짠해진 현성이는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만한 걸 어찌 다 파시려 그런답니까? 어디세요? 일단 제가 집에 데려다 드릴 테니 내일 파시지요. 하지만 노인은 같은 말만 반복했지요. 안 됩니다. 안 돼. 이걸 다 팔기 전까진 못 갑니다. 그래야 얼른 빚을 갚고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현성이는 자세히는 몰라도 노인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쯤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현성이는 차마 지나치지 못하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제가 이 옷을 사겠습니다. 다 해서 얼마랍니까? 옷 한 벌에 1전이니 다 해서 100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전이라니 현성이는 주머니에 담긴 100전과 함께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이 돈을 2배로 불리기 전까지 집에 돌아올 생각은 말 거라. 현성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은 돈을 모두 써버리고선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성이의 눈에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긴 시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듯 깡마른 모습과 차갑게 얼어붙은 주름진 손, 그리고 무얼 보는지 모르겠는 초점 없는 눈까지. 노인의 모습을 본 현성이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지요. 어르신, 이 옷들을 제게 주시지요. 제가 모두 사겠습니다. 이 옷을 다 말입니까? 예, 이걸 팔아야만 아드님을 보러 갈 수 있으시다면서요. 그러니 어서 제게 주세요. 그러곤 노인의 품 안에 돈주머니를 넣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에 넣어 두었으니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서 아드님을 보러 가세요. 어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인은 얼떨떨해하는 것도 잠시, 수차례 고개를 숙이고선 이내 장을 떠나갔지요. 노인에게서 100벌의 옷을 산 현성이는 이것들을 팔아보고자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엉성하고 볼품없는 것들이었기에 옷을 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는 돈 한 푼 없이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추운 밤에는 거리에서 잠을 자야 했고 끼니조차 제대로 때우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성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그 노인분은 아들을 만나셨겠지. 부디 그리운 얼굴을 마주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구나. 그런 현성의 선행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한 짐 짊어진 옷들을 자신보다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지요.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년에게 옷을 건네주는가 하면 창호지문에 구멍이 뚫린 집을 보면 옷으로 문을 메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했으니 그의 옷들은 빠르게 사라져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현성이의 100벌의 옷 중 단 한 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제야 그는 현실이 조금씩 와 닿기 시작했지요. 이 옷마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를 떠돌게 될 거야. 심지어 날이 추워져 더 이상 길바닥에서 잘 수도 없을 테고. 어떻게든 이 마지막 옷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할 텐데. 현성이는 남은 옷 한 벌을 손에 들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새 해가 저물고 말았지요. 현성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냇가 옆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여기서라도 잠시 눈을 붙여야겠구나. 그렇게 막 잠들려던 찰나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귀를 깨웠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빨래를 하는 거지? 현성이는 의아한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냇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웬 여인이 달빛에 기대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추운 물살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방망이를 두드리고 있었지요. 혹시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현성이가 다가가 묻자 여인은 흠칫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옷인데 제가 직접 빨아야지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찌 이 늦은 시간에 빨래를 하고 계시는지요? 형편인지라 옷 한 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 더러워져 이렇게 밤에라도 급히 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인은 하얀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이 빨고 있는 옷은 어두운 밤에도 단번에 보일 만큼 낡고 해져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요. 이를 본 현성이는 여인에게 심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에 현성이는 고민 끝에 품에 남은 마지막 옷을 꺼내 여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받으시지요. 예. 이것이 무엇이랍니까? 옷 한 벌로 이 추운 겨울을 어찌 나시려 그러십니까? 이걸 드릴 터이니 어서 입으시지요. 그러면 한밤중에 빨래하러 나올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기하다는 눈길로 현성이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숙이며 옷을 받아들었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옷을 입으니 현성이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꽉 찬 기분이 들었지요. 별것 아닙니다.
날이 늦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지요. 현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요. 저기, 밤이 늦었는데 어디서 주무신답니까? 이리저리 떠도는 몸이라 늘 그렇듯 나무 밑에서 밤을 보낼 생각입니다. 현성이의 말을 들은 여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와주신 분을 이렇게 추운 밤에 내버려 두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여인이 볼을 붉히며 말하니 현성이는 그녀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여인을 따라 한참을 가자 작은 초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현성이를 집 안으로 안내했지요. 방에서 잠시 기다리시지요. 금방 상을 차려오겠습니다. 말을 마친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여인이 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드릴 게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곤 상을 내려놓는데 현성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 내온 밥상은 부잣집 출신인 현성이조차 본 적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의아하던 것도 잠시, 며칠 동안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했던 현성이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여인이 차려준 음식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현성이는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금세 상 위의 음식을 다 비웠지요. 따뜻한 음식이 배를 채워주자 그의 피곤한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현성이는 나지막이 감사 인사를 남기고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잠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현성이는 따사로운 햇빛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든 줄도 몰랐던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내가 언제 잠이 들었지?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더니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셨군요. 밤새 푹 쉬셨습니까? 시장하실 텐데 어서 식사를 하시지요. 여인은 이제 막 준비했다는 듯 상을 내밀었지만 현성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은커녕 웬 수상한 괴짝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무엇을 먹으란 말씀이신지. 현성이가 의아해하며 묻자 여인은 그를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괴짝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손님께 밥을 내어드리거라.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괴짝을 왜 두드리시는 건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순간 괴짝 문이 벌컥 열리더니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연달아 튀어나왔지요. 10명이 넘게 나타난 여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니 그의 앞에 고기와 밥, 신선한 과일들이 가득한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말했지요. 나리, 어서 드시지요. 그러고는 다시 하나둘씩 괴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괴짝 문을 닫아버렸지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현성이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여인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지요. 이 괴짝은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모두 이루어주는 신기한 물건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괴짝을 두드리고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고기든 밥이든 심지어 돈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지요. 현성이는 여인의 말을 듣고선 커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걸 제게 보여주신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손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리 보내드리려니 제 마음에 걸리더군요. 이 괴짝만 있으면 평생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손님께 드리고자 하니 부디 잘 사용해 주시지요. 하지만 이런 귀한 물건을 어찌. 그러자 여인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괴짝은 하루에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두드리고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닫아야 하지요. 그리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현성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분에 귀한 옷을 얻었습니다. 손님의 앞길에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그 말을 끝으로 순식간에 여인과 그녀의 집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현성이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가 있던 자리는 텅 빈 벌판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오로지 신비한 괴짝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성이는 그렇게 괴짝 하나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눈앞에 뭐든지 들어준다는 신기한 괴짝이 놓여 있었지만 그 엄청난 힘을 섣불리 사용하기 두려웠던 현성이는 우선 괴짝을 손에 든 채 무작정 길을 떠나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현성이는 웬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간 밥 한 끼, 물 한 모금조차 먹지 못한 채 알 수 없는 곳에 놓인 현성이는 결국 괴짝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는 바위 위에 괴짝을 올려놓곤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다오. 그러자 괴짝 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환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봤던 아름다운 여인들이 하나둘씩 괴짝에서 나왔지요. 그녀들의 손에는 새하얀 말의 곡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리, 어서 타시지요. 이 마리나리를 집으로 모셔다 드릴 겁니다. 현성이가 말 위에 올라타자 여인들은 괴짝 안으로 모두 들어갔습니다. 이에 뚜껑을 덮으니 말은 순식간에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백마는 바람을 가르며 한 달 거리를 단 하루 만에 내달려 현성이를 고향집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그는 괴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현성이가 대문을 열자 황노인은 버선발로 뛰쳐나와 아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반가움에 가득 찬 얼굴로 아들을 맞이한 황노인은 현성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황노인의 눈길은 곧 현성이의 허름한 차림새로 옮겨갔지요. 그는 아들을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 백전은 어찌 되었느냐? 분명 그 돈을 2배로 불리기 전까진 돌아오지 말라 하였는데 설마 그 큰 돈을 모두 잃었단 말이더냐? 그러자 현성이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놈이 벙어리가 되어 왔나? 이놈아, 속 터져 죽겠다.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거라. 황노인이 가슴을 퍽퍽 치며 하소연하자 현성이는 빙그레 웃으며 품고 있던 괴짝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곤 괴짝을 두드렸지요. 집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어라. 현성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괴짝에서 환한 빛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속에선 아리따운 여인들이 하나둘씩 나오더니 저마다 빗자루를 들고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뿐 아니라 여인들은 웬만한 사내들도 하기 힘든 무너진 돌담 보수까지 손쉽게 해냈지요. 그렇게 모든 일을 마친 후 여인들은 다시 괴짝 안으로 차례차례 들어갔습니다. 이를 본 황노인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아버지, 주신 돈을 2배로 불려오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 하셨지요. 이 괴짝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귀한 보배랍니다. 백전, 황금 100냥보다도 귀할 것입니다. 현성이의 말을 들은 황노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곤 환한 표정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참으로 대단한 것을 구해왔구나. 내가 최고다. 껄껄. 그날 이후 현성이는 신비한 괴짝을 이용해 집안을 더욱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성에서 가장 부유한 황 노인의 집에 무엇이든 갖게 해주는 글자까지 생겼으니 그들은 임금님도 부럽지 않을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게 되었지요. 황 노인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라 내보냈더니 스스로 살 길까지 찾아